자, 41번. 보일러에서 역하 발생 원인. 자, 이 역하 발생 원인인데 이게 이 역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일러에서 연료가 공급이 됐는데 얘가 조금이라도 늦게 점화가 되게 되면 연료가 이렇게 쌓여서 가스가 이렇게 연소실에 있는 상태에서 불이 붙으면 뻥 하고 터지죠. 그런 게 다 역화입니다. 역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 프리퍼지 부족 시, 프리퍼지 부족 시에도 해당이 되고, 두 번째가 포스트 퍼지죠. 포스트 퍼지 부족 시. 두 번째, 점화가 되었는데 착화가 늦게 됐어. 그럼 터진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점화 시 착화가 늦은 경우. 이런 경우에도 해당이 되고, 두 번째, 흡입 통풍 부족 시. 다섯 번째가 압입 통풍이 강할 경우. 다음에 여섯 번째가 2차 공기. 2차 공기의 애열 부족 시. 이 2차 공기라는 게 뭐냐면 완전 연소형 공기야. 완전 연소형 공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2차 공기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 쭉 써 있죠. 거기에 요즘 이제 가스니까 가스가 너무 많이 공급됐어요. 가스 공급 압력이 너무 높을 때도 해당이 될 수도 있지. 너무 높으면 적정해야 되는, 너무 높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포인트는 요거란 소리예요. 요 포인트는, 또는 논에 연료가 더 들어있을 경우도 해당이 될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든 여기서는 답이 41번에 2번. 연료보다 공기를 먼저 공급한 경우. 요거는 공기보다 연료를 먼저 공급한 경우예요. 이렇게 공기보다 연료를 먼저 공급한 경우에 해당된다. 공기보다 연료를 먼저 공급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공기는 상관이 없죠. 그 연료가 먼저 연소실에 들어가게 되면 그 연료가 쌓여서 점화가 되면 터지는 거야. 역화가 이제 그래서 역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가스일 경우에 또 역화고, 이 보일러 보일러 내에서도 역화하고 조금 다릅니다. 용접에서 역화하고 좀 더 다르고. 그래서 어떻든 역화 발생 원인은 잘 나오니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일러 유리 수명계 유리 파손 원인과 무관한 것은 어느 것이냐? 몇 번인가요? 42번인가요? 여기에 수명계가 이렇게 들어있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렇게 너트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그죠? 물이 요만큼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 이게 지금 정상적인 수위를 유지하고 있구나. 상용 수위를 유지하고 있구나. 이게 이제 유리 수명계죠. 이게 이제 유리 수명계인데, 이 유리 수명계를 망치로 딱 때리면 깨지겠죠. 그죠? 망치로 때리면. 그건 뭐야? 외부에서 충격을 가할 때. 외부에서 충격을 가할 때. 외부에서 충격을 망치로 딱 때리면 유리 수명계가 깨지겠죠. 두 번째. 이 너트에 너트. 이게 이제 조임이 있는데, 무리한 너트의 조임 시. 무리한 너트의 조임 시. 해당이 될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급열급냉 시. 너무 차거나 너무 뜨겁거나 이렇게 하면 응력에 의해서 깨질 수가 있어요.
급냉시, 급열 급냉시. 그죠? 그래서 자,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이렇게 그리고 유리관 자체가 노화되었을 때, 거기 보시면 유리관 자체가 노화되었을 때도 해당이 되죠. 그죠? 뭐 재질 불량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요 축들이 이게 원래는 여기 쪼이고 여기 쪼이고 여기 쪼이고 여기 쪼이고 이렇게 쪼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 쪼이는 축이 안 맞으면 얘가 깨질 우려가 있어요. 이게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 축이 이완이 됐을 경우, 그런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 이런 것도. 그래서 거기 이제 몇 가지 나와 있죠. 몇 가지입니까? 지금 한 6가지 정도가 나와 있죠. 그래서 답은 지금 보시면 42번에 4번. 증기압력을 갑자기 올렸을 때 전혀 상관이 없어요. 증기압력을 갑자기 올리는 거하고는 유리수면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다음에 유리가 상하 코고이 너트를 너무 조였을 때, 유리가 알칼리 부식 등에 노화되었을 때, 뭐 유리관 자체도 노화되었을 때도 해당이 되겠죠, 지금. 자, 43. 가정용 온수보일러에 설치하는 팽창 탱크의 주된 기능. 크게 그려야 되겠네. 요 온수보일러죠? 온수보일러. 요게 지금 뭐냐면, 방출관 또는 안전관이라고도 합니다. 안전관. 요게 배기관. 요게 오버플로우관. 또는 물넘친관. 관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팽창관, 요게 급수관. 그다음에 자, 요거는 지금 뭐냐면, 이쪽은 지금 뭐냐면 한수주관이야, 한수주관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송수주관이야, 송수주관.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지. 이렇게 들어가서 계속 도는 거지. 이렇게. 그죠? 난방을 하면서 도는 거죠. 자, 요게 지금 뭐냐면, 이걸 지금 내가 그린 게 팽창 탱크입니다. 팽창 탱크. 알겠습니까? 자, 팽창 탱크는, 이 온수 보일러는 특별하게 안전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온수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이 팽창 탱크가 안전장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안전장치 역할이에요. 안전장치. 또는 이제 안전밸브 역할을 한다고 보죠. 자, 여기는 이제 물이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팽창 탱크에 물이 없으면 이렇게 급수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팽창 탱크의 물은 이 온수 보일러에서 압력이 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 팽창 탱크의 물은 항상 뜨겁습니다. 물이. 그래서 물이 급수가 모자란 만큼 급수가 되죠. 왜? 이쪽에서 난방을 하고 온수를 이제 받아서 쓰고 그러면 물이 모자라잖아요. 물이 모자라면 팽창 탱크에서 물이 자동으로 보충이 돼가지고 온수 보일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보충수 공급 역할. 보충수를 공급을 해요.
보충수 공급. 그러니까 요거는 다시 시작하면 또 최적 팽창이나 최적 팽창, 이상 팽창 압력을 흡수한다. 이렇게. 또는 여기서 이제 물이 뜨뜻한 물이 이렇게 오죠. 물이 뜨거우니까 내려오면서 여기 물하고 합쳐졌을 때 응력이 잘 안 생겨. 그러니까 뭐냐면 온수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대표적인 거 팽창탱크 역할을 써놨는데 우리가 요 개통도를 좀 잘 아셔야 돼요. 이 그림을 이해를 해야 빨리 이해가 가겠죠? 그리고 요거는 지금 뭐냐면 순환펌프입니다. 순환펌프. 자, 요거 바이패스죠? 이렇게. 펌프는 두 개를 설치했죠? 왜? 요 한 대가 고장이 나면 요걸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항상 2세트 이상.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병렬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순환 펌프는 어디에다 설치한다? 한수 주관에 설치한다. 시험에 잘 나오죠? 한수 주관에 설치한다. 팽창관의 크기는 15회 이상. 15회 이상. 급수관의 크기도 15회 이상. 그 다음에 방출관의 크기는 20회 이상. 이건 뭐 기본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이거는. 자, 넘어가시죠. 자, 44번을 보시죠. 지역 난방의 특징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설비가 길어짐으로 배관 손실이 있다. 이 지역 난방은 지역 난방공사가 있죠. 지역 난방공사. 그러면 우리가 보통 열병합 발전소라는 이런 데서 증기를 발생시켜서 배관을 통해서 아파트로 공급을 해줘요. 그게 지역 난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 손실이 굉장히 많아요. 왜? 땅속으로 증기가 가가지고 아파트에 들어가서 온수가 공급이 되고 난방도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지역 난방은 손실 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은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기 시설 투자비가 높다. 이것도 당연히 맞죠. 왜냐면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다 배관을 깔아야 되니까 초기 시설 투자비가 굉장히 많이 들죠. 우리가 일반 가정용 보일러는 그냥 보일러만 설치를 해서 방바닥에다가 복사난방, 패널만 깔아가지고 난방을 하면 되지만 아파트나 이런 데는 일반 난방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나 이 지역 난방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중앙 난방을 많이 했죠. 아파트 안에 보일러실이 있어서 거기에서 보일러를 돌려가지고 증기를 발생시켜서 보내서 뭐 난방도 하고 온수도 쓰고 이렇게 했었지만 지금은 중앙 난방 방식이 거의 없어지는 추세고 지역 난방 아니면 일반 난방, 개별 난방 쪽으로 거의 다 하고 있죠. 뭐 여러분들은 뭐 지금 아마 거의 중앙 난방 아니면 개별 난방으로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이런 데서도. 개개 건물의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 공간 차지하지 않죠. 어차피 증기를 갖다가 바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공간이 많이 차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공간 같은 경우에는 뭐를 이렇게 설치를 해야 뭐 에어컨도 설치를 하고 뭐 난방 할 것도 설치하고 이래야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건데 이거는 보일러 지역 난방공사 그쪽에서 밑에 있는 배관을 깔아가지고 각 아파트로 공급을 해주니까 그런 경우는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 대기오염의 방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그죠? 왜냐하면 아파트가 만약에 2000세대다 그러면 각각 다 보일러를 설치해야 되지만 이거는 그 2000세대를 한 곳에서 다 난방을 다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대기오염에 대한 것도 한층 줄어들겠죠. 그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5번. 증기보일러에 설치하는 유리수면계는 2개 이상이어야 되는데 1개만 설치해도 되는 경우. 원래는 증기보일러에는 유리수면계는 2개 설치를 하죠. 근데 조그만 경우에는 1개 설치한다는 거예요. 단관식 관류보일러. 자, 1번을 보시면 소형 관류보일러. 최고 사용 압력이 2메가파스칼 미만의 보일러.
2메가파스칼이 아니고 1메가파스칼. 근데 여기는 지금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답은 일단은. 그죠? 치고 사용 압력이 10kPa 이하로서 동자 안찌림이 750ml 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수면계 중 한 개는 다른 종류의 수면 측정용치로 대체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원격 지시 수면계를 지수하는 경우에 하나여 유리 수면계를 1개 이상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소용량 및 소형 관료 보일러는 1개 이상 할 수 있다. 근데 단간식 관료 보일러는 제외다. 이렇게 돼 있죠?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진공한 수식 중 증기난방에서 리프트 피팅이 뭐냐? 46번. 원래는 이제 이렇게 관이 이렇게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있지만 이렇게 관이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고 또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가서 원래는 이렇게 가가지고요. 여기에 원래 펌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진공 흡입 펌프. 이게 진공 흡입 펌프예요. 이쪽은 지금 뭐냐면 이쪽은 한수관이야, 한수관. 근데 여기의 높이가 여기의 높이가 지금 얼마냐면 이게 1.5입니다. 여기부터까지도 이것도 1.5입니다. 여기 1단 높이. 이게 2단 높이. 이거 1.5입니다. 1단과 2단을 합치면 3.0m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쪽에서 물이 한수가 돼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1.5m니까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못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진공 흡입 펌프로 끌어당겨서 올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리프트 피팅. 아시겠죠? 그래서 1단의 흡상 높이와 2단의 흡상 높이를 아셔야 돼요. 1.5m.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답은 한번 더 보시죠. 46번에 저압 한수관이 진공 펌프의 흡입구보다 낮은 위치에 있을 때 주행되는 이음 방법이다. 이게 맞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그 1.5m도 잘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보일러에서 분출 사고 시 긴급 조치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연도 댐퍼를 전개한다. 연소를 정지시킨다. 압입 통풍기를 가동시키면 안 되죠. 정지를 해야죠. 정지. 분출 사고 시 긴급 조치 사항인데 압입 통풍기는 정지를 시켜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3번. 급수를 계속하여 수위 저하를 막고 보일러의 수위 유지에 노력한다. 자, 나머지는 뭐 쭉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는. 48. 유리섬 또는 앞면의 용도와 관계없는 것은 48번. 보온제, 단열재, 보냉제. 다 이거 맞죠? 방습제는 아니죠. 방습제. 습기를 방지하는 건 아닙니다. 유리섬 같은 경우에는 습기가 먹으면 다 먹죠. 이 습기를 이렇게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방습제는 아니고 보온제, 보냉제, 단열재는 다 해당이 됩니다. 보통 이제 유리섬유, 앞면, 성면, 규조토 이런 것도 있죠. 주산칼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300도씨, 그죠? 이건 600도씨, 성면이 400도씨, 요거 500도씨, 요거 650도씨 이렇게 되죠. 온도가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겠죠. 실리카 하이버도 있고 세라믹 하이버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어떻든 저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49. 요거는 무기질 보온제입니다. 무기질 보온제. 나중에 아마 또 그 유기질 보온제하고 무기질 보온제를 정리를 한번 할 건데 어떻든 요거는 무기질 보온제에 속해요. 호칭지름이 20회인 강간을 그림과 같이 배관할 때 엘보 사이 파이프와 절단 길이는 단 20의 엘보의 끝단에서 중심까지 거리는 32mm이고 파이프의 물림 길이는 13mm다. 이렇게 돼 있죠. 전체 길이가 250이래요. 그죠? 근데 삽입 길이가 15회일 경우는 11A가 들어가고요. 20A일 경우에는 13mm가 들어가고, 이거 mm죠. 그죠? 그 다음에 25A일 경우는 15A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엘보가 있으면 15A 같은 경우, 그죠? 자, 요게 지금 요게 나사가 15A 같은 경우는 11mm 정도 엘보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엘보로. 아셨어요? 엘보로. 그래서 요 나사 삽입 길이를 얘기하는 거야. 20A 같은 경우는 요게 13mm 좀 더 들어가죠? 25A 같은 경우는 요게 좀 더 들어가죠. 15mm 정도 들어간다는 거야. 요즘은 이제 요걸로 이제 나사저사기로 요즘 많이 안 깎고 이렇게 결합하는 방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어떻든 계산하는 방법은 그렇게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엘보죠, 엘보. 지금 이렇게 돼서